키우세요. 시야만 가립니다. 20분 전 미국 전문가가 한국 장교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한국산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그런데 그날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도 든든하다던 동맹도 그 누구도 바다 위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일본 선박은 억류됐고 영국 선박은 표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나라만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위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미 빼냈고 이미 대비해놨습니다. 미국 무기가 절반도 못 막을 때 한국 천공은 96%를 막아냈습니다. 20분 전 비웃었던 그 전문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건가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세요. 시야만 가립니다. 불과 20분 전 제가 한국 장교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앞에서 한국산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통제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삐이 하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놓친 이란 미사일이 화면에 붉은 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저 각도, 저 속도. 패트리어트의 사각지대였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천궁2 시스템. 누군가의 보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구석으로 밀어버린 바로 그 한국 장비가 우리가 못 막은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는 겁니까? 27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고작 60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5년, 중동에서 12년째 미사일 방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전문가죠? 이 분야에서 제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UAE 통제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세요. 저는 분석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속도 마하 5.2, 고도 15km. 데이터는 똑같았습니다.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정확히 중앙을 맞췄습니다. 직격이었죠.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옆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파편형 요격입니다. 폭발시켜 파편으로 맞추는 거죠. 명중률이 60%를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 한국 시스템은 직격 요격입니다. 미사일이 미사일을 정확히 맞춰 파괴하는 겁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죠. 그런데 맞췄습니다.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2개였습니다. 붉은 점 2개가 동시에 나타났죠. 패트리어트가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애매했습니다. 1차 요격 실패, 2차 요격 실패. 예상대로였습니다. 붉은 점 2개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섬광이 2번 터졌습니다. 거의 동시였습니다. 천공기 2발 동시 요격 성공.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3번 연속 성공은 우연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반응 속도 3.2초, 추적 정확도 98.7%. 모든 수치가 제 상식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옆 미군 장교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20분 전에 비웃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언제부터 이 정도였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통제실 구석의 한국군 장교가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착한 표정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날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27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최고라는 확신, 다른 나라 무기는 과장됐다는 편견,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저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천궁2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 3회, 실패 0회, 명중률 100%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욱2의 데이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요격 성공 3회, 실패 0회. 그 숫자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제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분석관이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완전 봉쇄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는 길목이 막힌 겁니다. 수십 척의 유조선이 갇혀 있었습니다. 미군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미 해군이 나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입 불가 판정입니다. 이란이 해안포를 전부 개방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일본 선박 3척이 어제 피격됐습니다. 각국이 미국의 호의를 요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배 좀 보세요. 분석관이 화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확대해보세요.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상선이었습니다. 언제 움직인 겁니까? 경보 울린 지 5분 만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분이요? 보통은 본국 지침받느라 1시간은 걸리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경로였습니다. 한국 배는 이란 해안포 사거리를 정확히 피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청해 부대가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작은 한국 구축함이 미 해군도 주저하는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까? 한국 선박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움직였습니다. 청해 부대가 앞에서 길을 열고 청웅기가 하늘을 지키고 있었죠. 한국 선박 안전지대 진입 완료. 30분 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배들이 공포에 떨 때 한국은 이미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해 부대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해 부대가 다시 위험지대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엔진 고장 난 영국 상선이 있습니다. 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통제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게 전쟁이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 작은 한국 군함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 그건 용기였습니다. 청웅우가 이란 해안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건드리면 쏜다고요. 이랑군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감히 미군도 못 들어오는 곳에 뛰어든 저 당돌한 군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연결됐습니다. 끌고 나옵니다. 청해 부대가 영국 상선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끌고 나왔습니다. 탈출 성공.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미군들이 박수를 쳤고 영국 장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필요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데 말이죠. 작지만 용감한 저 한국군이 훨씬 더 강해 보였습니다. 한국,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로 생각했던 그 한국이 아니었죠. 그들은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과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화면 한쪽에는 여전히 일본 선박들이 떠 있었습니다. 해협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원 대피를 완료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까지 구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외교적 항의만 반복하고 있었죠. 이게 국가의 차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명중했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이란 미사일을 향해 날아가 하늘에서 거대한 불꽃을 피워 올렸거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미국 기술이었습니다. 27년간 저를 배신한 적 없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발 연기를 뚫고 검은 물체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란 미사일이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요격 실패, 충돌까지 8초. 통제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잠시 후 쿵 하는 충격과 함께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폭발했는데 왜 떨어지지 않은 겁니까? 30분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사령관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거든요. 패트리어트는 산탄총 같은 방식입니다. 목표물 근처에서 터져서 파편을 넓게 뿌리는 거죠. 메세 같은 작은 목표에는 효과적이지만 멧돼지처럼 단단한 상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외피를 강화했던 겁니다. 파편 몇 개로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 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송곳으로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방식이었죠. 미사일이 미사일을 직접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냈습니다. 3번 연속으로요. 화면에 냉혹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시도 17회, 성공 9회, 성공률 53%, 천궁 2 시도 3회, 성공 3회, 성공률 100%.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7년간 믿어온 이론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데이터실에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두 시스템의 비교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요란하게 터졌지만 핵심을 놓쳤습니다. 정훈키는 조용히 날아가 정확히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죠.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쏘았습니다. 우리는 패트리어트 8발로 응답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8발 중 겨우 2발만 맞았습니다. 나머지 2발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그때 청웅2가 움직였습니다. 2번의 섬광이 터지며 남은 미사일을 모두 격추시켰습니다. 우리는 8발을 쏴서 2발을 맞췄습니다. 한국은 2발을 쏴서 2발을 맞췄습니다. 같은 결과였지만 효율성에서는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붉은 태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이 최고라는 확신,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다는 오만함, 그 모든 게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멈췄습니다. 안주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따라잡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전쟁은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진실을 27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제 입에서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란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는 질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화면 한쪽에는 천궁2의 레이더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확고하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와도 막아낼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만했습니다. 최고라는 이름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준비했고 조용히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주저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누구인지 말이죠.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봉쇄 선언이 떨어지던 순간 통제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경보음이 연달아 울리고 화면에는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선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일본 유조선은 해협 입구에서 맴돌고 있었고
영국 선박들은 구조 신호만 반복해서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각국 선박 위치가 하나씩 보고되는 동안 제 눈은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한국 선박만 없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확대해가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위험 해역 안에 한국 선박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니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상선 12척은 이란 발표 12시간 전부터 하나씩 해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정기 항로 변경처럼 보였지만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경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란 해안포 사정거리를 피해 곡선을 그리며 나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미군이 며칠 밤새 분석해서 겨우 찾아낸 사각지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후 자료를 더 들추자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혼란이 시작되기 사흘 전에 한국 해운사들이 오만 항만청과 비상 입항 계약을 끝내놓았던 겁니다. 입항 시간, 정박 위치, 연료와 식량, 비상 의약품까지 선박 12척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이미 문서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터진 뒤 허둥지둥 움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머릿속에 지도를 펼쳐놓고 며칠 뒤 상황까지 상정해놓고 그에 맞춰 한 줄 한 줄 미리 그어놓은 행동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분명했습니다. 일본 선박들은 본국 지시를 기다리느라 가장 위험한 해협 입구에 그대로 묶인 차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안포와 미사일 사거리 안에서 사실상 표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선박들 역시 뚜렷한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선장 판단에 의존한 차에 그때그때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위험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사람과 배를 빼놓았고 빠져나갈 항로를 먼저 골라놨고 도착해서 버틸 항구와 물자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군은 청해 부대를 미리 움직여 항로를 지키게 했고 민간 선박들은 그 뒤를 따라 한 몸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집계된 피해 현황에서도 그 차이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나라 선박들 옆에는 피격, 충돌, 나포 위기 같은 단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줄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선박 12척, 전원안전, 인명피해 0명. 그 숫자 0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와 계산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그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자리를 옮겨놓는 나라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는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성실한 기술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남이 만든 걸 빨리 따라 만드는 나라,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한국은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부, 군, 기업, 선장까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체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따로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시스템이 작동하듯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묘한 경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나라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화면 속 태극기를 찾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연에 기대지 않고 미리 설계해놓고 움직이는 나라, 그런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실수였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사흘째, 위성 지도를 본 저는 경악했습니다. 화면 왼쪽, 이란 해안포 사정권 한복판에 붉은 점 켤리균계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일본 유조선들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목 부분에서 사흘째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화면 오른쪽에는 한국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오만 항구에 평온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해안포 사정거리 밖 완벽한 안전지대였습니다. 같은 바다였습니다.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박들에게 대기하라는 명령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죠. 해상보안청, 외무성, 방위성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철수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끝내놨습니다. 선박은 안전지대로, 선원은 숙소로, 물자는 창고로,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이란 고속정 4척이 일본 유조선 한 척을 포위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보니 무장 병력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포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미군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결국 일본 선박 한 척과 선원 23명이 이란에 억류됐습니다. 다음 날 일본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인지를 잡힌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란은 즉각 반발했고 억류된 선원들의 대우가 더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자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인질이 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기 전에 빠져나갔으니까요. 조용히 움직였고 언론에 나서지도 않았고 공개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침묵했습니다. 국제 언론의 반응은 극명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두 나라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본 대응 지연으로 선박 억류, 외교 실패 논란, 한국 사전 대피로 피해 제로, 모범적 위기 대응. 저는 두 나라의 선박 위치를 나란히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안전지대, 피해 0명, 일본 위험지대, 억류 승급 3명. 답은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 시나리오를 미리 짜놨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누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든 게 문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위기가 터지고 나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고하고 승인받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골든타임이 다 지나갔습니다. 복잡한 관료주의가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죠. 한국은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국가는 위기에서 본색을 드러낸다는 걸 말이죠. 평화로울 땐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GDP도 비슷하고 군사력도 비슷하고 기술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터지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누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지,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지, 누가 더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게 숫자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입니다. 기술 선진국이죠. 하지만 이번 위기에서는 한국보다 느렸고, 한국보다 준비가 안 됐고, 한국보다 결과가 나빴습니다.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국가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일본은 컸지만 느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 태극기를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제 오만함이 창피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더 이상 운이나 우연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건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 질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이상한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탄할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통제실에 지옥이 열렸습니다. 경보음이 동시에 여러 개 울렸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우후죽순 떠올랐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사일 섬이 2발, 드론 48대, 총 80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패트리어트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파란 궤적들이 치솟았지만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쏠 수 있는 건 최대 16발이었습니다. 80개를 16발로 막는다? 불가능했습니다. 첫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몇 개의 섬광이 터졌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다음 목표로 전환하는 사이 이미 10개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작고 낮게 날아 레이더가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미사일과 뒤섞여 날아오니 시스템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통제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석관들이 동시에 보고하느라 목소리가 겹쳤고 사령관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소리쳤지만 모든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외곽 기지가 피격당한 겁니다. 패트리어트 방어선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새로운 파란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천궁2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직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궁2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각 다음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2초도 안 걸렸습니다. 두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또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궁2는 미사일과 드론을 구분 없이 격추시키고 있었습니다.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상관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정확히 잡아내고 미사일이 정확히 날아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한 발 쏘는 동안 천궁2는 세 발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명중시키면서 말이죠.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혼자서 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천궁2는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목표 포착, 발사, 명중, 다음 목표. 그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드론대가 몰려왔습니다. 48대가 구름처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작은 드론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고 느렸거든요. 하지만 천궁2는 달랐습니다. 연속으로 6발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작은 섬광들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드론 6대가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저 시스템이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놈이었습니다. 마하 58, 패트리어트 사정권 바뀌었습니다. 천궁2가 마지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전 목표 격추 완료였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실시간 집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패트리어트 발사 24발, 명중 11발, 명중률 46%, 천궁2 발사 38발, 명중 31발, 명중률 97%, 97%. 실전에서 말입니다. 80개의 목표물이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11개를 막았습니다. 한국은 69개를 막았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27년간 믿어온 모든 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패트리어트는 한국 시스템 앞에서 보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주인공은 천궁2였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천궁2의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발사 38발, 명중 37발, 단 한 발만 빗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말이죠. 기술로도, 시스템으로도, 실전 능력으로도. 이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두주자였습니다. 구석에 있던 한국군 장교가 조용히 헤드셋을 벗고 있었습니다. 환호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저를 더 압도했습니다. 오늘 밤 군사 교과서가 다시 쓰였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앞에서는 물량도 소용없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제27년 군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짜 전쟁이 그 진실을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저 시스템 멈추지 않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청웅 2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미사일 시스템은 한 번 쏘면 재장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웅 2는 달랐습니다. 마치 기관총처럼 연속으로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늘에서 섬광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지우개로 지운 듯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동시 교전 능력이었습니다. 천공이는 미사일과 드론을 구분 없이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하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먼저 잡고 0.5초 만에 저공 비행하는 드론을 떨어뜨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하나씩 고민하며 쏠 때 천공2는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화면의 붉은 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80개로 시작했던 공격이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미사일 4발이 필사적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청웅2가 연속으로 4발을 발사했습니다. 4번의 섬광이 거의 동시에 터지며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웅기 요격률이 96%였습니다. 96%. 실전에서 말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실전 요격률 80%만 넘어도 기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0%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96%를 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분석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32발 전부 격추했습니다. 드론 48대 중 46대를 격추했습니다. 총 80개 중 78개를 막아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사일만 따지면 100%였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맞고 나쁘면 빗나가는 도박 같은 거였죠. 그런데 한국은 반드시 맞춘다는 확신으로 쏘고 있었습니다. 전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패트리어트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24발을 쏘아서 11발을 요격했습니다. 46%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96%가 떠 있는 순간 46%는 초라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7년간 믿어온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확신, 서구 기술에 대한 우월감,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다는 오만함, 그 모든 게 96이라는 숫자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들여 만든 패트리어트가 46%인데 한국은 절반 비용으로 96%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한국은 싸고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론에 집착했지만 한국은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통제실 구석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환호하지도 서로 얼싸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96%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이죠. 그 모습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46%만 막아도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했는데 그들은 96%를 막고도 겸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많이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막느냐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정점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96이라는 숫자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틀린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전부가 틀렸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실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화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한국 시스템, 우리도 살 수 있느냐고 말이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세계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27년 군 생활 중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동시에 가장 두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통제실 전화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중동 국가들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천궁2 시스템을 우리에게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군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가 한국에 특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청웅2 추가 배치를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원유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1년치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동맹이었습니다. 석유 부국이 자국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내놓으면서까지 한국 방어 시스템을 원한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었죠. 우리는 무기를 팔지만 기술은 독점했습니다. 그래야 계속 우리에게 의존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파트너가 되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동을 지켜주는 대가로 원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주는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잘 막는 나라를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뉴스 헤드라인이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국제방송에서는 한국 방어 시스템이 중동 군사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96%의 충격을 다루며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쪽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국 선박이 억류된 상태에서 한국의 성공을 바라보는 심정이 편할 리 없었죠.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방패를 자처했던 미국이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성능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전 데이터가 공개되자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날 27년 군 생활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힘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막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작았습니다. 군사비도 적었고 병력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위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선박을 미리 빼내고 항구를 미리 확보하고 방어 시스템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정부와 군과 민간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위기가 터지고 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본국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준비가 달랐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 속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완성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남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준비된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빠른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제실을 나서는데 한국군 장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인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누가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